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5년간 돈을 갚지 않아요. 리스 물건 처분하면 불법? 공사잔금 결제 미루는 의뢰인. 리뷰 쓴 게 잘못?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면 이거 고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고소장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소장, 고발장 명칭의 서류는 아니더라도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소나 고발로 수리가 됩니다. 반면 고소장, 고발장의 명칭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어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수리되지 않고 진정 사건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정, 탄원, 주소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신고 접수를 하고 2회 이상 처리 결과가 통지가 된 경우이거나 무기명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단순 풍문이나 인신 공격적인 내용이거나 완결된 사건이나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후 종결이라고 하여, 즉 쉽게 말하여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그래도 고소장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다 라는 좀 로드맵이 그려질 것 같은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소인은 이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고소인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입을 해야 하는데요.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네.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족 관계인 경우 특별한 요건에 성립하는 경우에 이제 고소할 수 없는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 취지는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는지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범죄 사실은 가해자인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기재를 한 것이고요. 특히 범죄 사실에는 각 범죄의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 범죄 사실은 가해자가 육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가 사기죄 요건에 해당됨을 이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변호사가 이제 고소장을 쓰게 되면은, 이런 범죄 요건을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쉽게 이해를 하고 조사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글씨는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큰 글씨는 이제 사기죄 범죄 사실을 의미하는 부분을 기재를 해놓은 것인데요. 네. 이와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고소 이유는 그 위에 말씀드렸던 방금 작성한 범죄 사실에 살을 붙여 작성하는 것인데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단락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는 고소장에 작성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네.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면 이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동일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가해자의 행위가 다른 범죄 사실로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소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무고죄에 관한 서약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증거는요, 증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증거 자료에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등이 있고, 인적 증거는 이제 증인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속였다고 했을 때 C가 그 현장에서 이러한 A와 B의 대화를 들었다라고 하면 C는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서류는요, 증거 자료 중에 하나로 증거 중에서 종이 서류에 기재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차용금 관련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돈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증, 돈을 빌린다는 계약 내용이 담긴 차용증 같은 것들을 이제 증거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물은 증거 자료 중에서 인적 증거, 증거 서류 외에 증거 자료 증거가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고소장을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면 좋겠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를 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 가해자라고 칭하는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요. 네. 통상 이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름이나 휴대폰 전화번호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름과 휴대번호만 알아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만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고소인이 회원 아이디, 닉네임 등을 아는 경우인데요. 네. 이제 통상 이제 사이버 관련된 범죄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고 익명으로나 닉네임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 게시글을 캡처를 하시고 그리고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IP 등을 잘 보이도록 기재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관련된 닉네임이나 아이디 그리고 이제 IP 주소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URL이나 게시글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사 쪽에나 혹은 포털 사이트에 협조를 구해서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재된 아이디로 가입된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을 해주면 그걸 통해서 피고소인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이제 경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에 뭐 그렇죠. 어떻게 고소해야 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름이나 주소 뭐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재하실 때는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를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적사항은 다른 내용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우선은 뭐 예를 들면 피고소인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시라 하면 뭐 성별이라든지 키, 옷차림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엔 CCTV가 설치된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간과 장소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위 같은 거나 혹은 뭐 특정 같은 것을 기재를 하면 수사기관에 CCTV를 열람을 해서 그 상대방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이런 것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소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증거 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당시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공 CCTV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삭제가 되기 전에 미리 이제 관련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폭행의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좀 촬영을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기관이 CCTV를 통해서 뭐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CCTV가 열람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물론 누군가를 고소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 오늘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오늘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돈을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네. 지금 한 5년이 넘어서 6년이 다 돼가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네.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대현 변호사고요. 예.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에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상세하게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게요, 제일 처음부터 다 얘기해야 되나요? 예, 네, 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예, 사기가 될 수 있을지 뭐 반환 청구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얘기할까요? 예, 예, 네. 네. 제일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예요. 네. 집에도 왕래도 오고 뭐 친하게 남편도 알고 잘 알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음, 처음에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이자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난 달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이자를 뭐 한 10개월만 쓰고 1,000만 원을 줬어요. 네네. 그 처음에는 이제 10개월 동안 쓰더니 9개월 되더니 9개월까지 들어왔어요, 돈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저를 돌려줘야 되는데 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데 납부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1,800만 원을 내가 또 빌려줬어요. 네네. 빌려줬는데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돈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팔면 원 준다고.
그래가 돈을 줬어요. 네네. 그리고부터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 가면 바로 다 줄 테니까. 음, 그러려고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게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아, 1억 한 6천 원 500 정도 되세요? 1억 6,500 정도 되고 그러면은 빌릴 때마다 빌리는 명목이 뭐 다르셨나 보네요. 뭐 딸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가 네. 뭐 항상 그 명목이 다르게 빌려 가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납부금 낸다고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네. 딸이 또 맹장 걸렸다고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돈 500만 원만 해달라고 네. 그래서 또 내가 해줬죠. 음, 그런데 그걸 준다고 네. 그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날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네.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네. 뭐야 저기 고창에 사시는데 그 모친이 별도에서 그 경비를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 요리조리 밀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돈을.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또 그건 뭐 그 딸이 가슴에 또 혹이 있다고 네. 또 300만 원을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물면서 그래가지고 또 해줬어요 그거를.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 빼갖고 빌려주는데 그러면서 네네. 계속 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년간에 계속 이제 조금씩 500, 뭐 10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빌려간 돈이 1억 6,5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예예. 그러시고 그럼 지금 연락은 되세요, 그분이랑? 아주 연락은 되죠. 연락은 그, 되는데 뭐 못 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못 갚는 게 아니라 갚는데 네.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치료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다 그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뭐 지인 간의 얘기다 보니까 당시에 네. 녹음 같은 거는 안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아 녹음을 했어요. 처음부터 했는데 있으세요? 네네.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게 또 뭐냐면 네. 제 집사람 카드를 내가 네. 1,800만 원을 하면서 네. 1,200만 원을 그걸로 주면 자기가 그걸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카드로 빼줬는데 음,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갚는 거를.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정보가 전화번호는 아실 거고, 네. 계좌번호도 아시겠네요, 그러면? 전화번호요?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는 아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건 아시는 계좌번호 거고. 다 보내줬으니까. 이체는 전부 다 은행, 그러니까 이체로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돈이, 그 카드 보내는 계좌번호가 네. 그 여자 게 아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 거예요. 다른 분 이름으로. 예, 예. 같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셨고. 근데 네. 어쨌든 그러면 일단 녹음은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빌려줬다, 그리고 갚겠다 이런 내용의 녹음은 뭐 하나라도 있으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있긴 있는데 그게 네. 그 이제 카드를 잊어먹었대요. 우리 집사람 거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은행 들어가면 경비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이제 자기 카드가 아니니까 내가 가면 주민등록 되면 또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갔던 그 사이에 네. 내가 녹음했던 거 그전에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그 차용증 써준 것도 또 가져갔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나는 네. 그때 바로 고소했으면은 이제 119 불러서 그거 했으면 되는데 난 네. 마음이 모지를 못해요 내가. 네.
그랬으면 그 되는 건데 그게 언제세요? 그 녹음 파일을 지운 게 언제예요, 혹시? 그게 지금 지은 거는 4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통화한 거는 이제 녹음을 있긴 여기 다 있어요. 아, 녹음 또 추가로 하신 건 있으세요? 네, 아. 말하면서 한 건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사기다인 거는 네.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라고 하면 빌릴 때부터 갚지 않을 건데 네. 돈만 가져갈 목적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게 된 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기다, 뭐 형사적으로 범죄가 확실하다 이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그 빌려준 돈은 어쨌든 받으시려고 하면 지금 네. 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거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뭐 살고 있는 집이라도 있거나 뭐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거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민사소송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 예, 여자가 네. 지금 보니까 돈이 없어요. 집도 없고, 네. 지금 카드도 같이 살고 있는 네. 그 남자 걸로 쓰는데, 음. 내가 보기에는 신용불량자 같아요, 여자가. 아, 그때 계좌를 자기 걸 사용을 못하면 그럴 수 있긴 하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띄워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띄워봤는데 네. 이 사람 저기가 공중에 떴어요. 없어요. 저기가.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네네. 이게 저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건 저기가 나왔는데 네네. 거기 가보니까 네. 거기 사람 살지도 않고 그런 주소로 옛날 주소로 살던 집 주소 그걸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그분이 재산이 진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빌려가고 안 갚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게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다라는 게, 내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게라고 하면서 빌리거나 그런 경우도 사기가 될 여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승소가 확실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제 형사 고소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형사 고소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하는 게, 어쨌든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이게 경찰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 본인도 이제 이게 사기로 만약에 1억 6,500만 원이 다 인정이 된다고 치면은 사실 이거는 징역형이 나오는 정도의 좀 큰 범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사 고소를 뭐 무조건 처벌이 돼서가 아니더라도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네. 또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갔더니 이제 저 법무사 사무실 가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다 써가지고 가져오라고. 근데 이 네. 차용증이 없으니까 차용증이 있는 게 지금 600만 원짜리고 네. 그 신랑 계좌로 들어간 게 한 8천만 원이 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시험금으로 이제 이렇게 준 게 네. 한 8천, 지금도 8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이체를 하셨으니까 이체 네.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뭐 네. 고소장을 접수하시려고 하면 경찰 쪽에서는 사실 이거를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어떤 상태로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 네. 고소장을 되게 상세하게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조사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혹은 네. 뭐 경찰에서 이거는 민사로 해결
해결하셔야 되니까 뭐 법원에 가서 하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사안은.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좀 변호사 통해서 고소장 작성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조사를 좀 진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같이 하셔서 그분이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진짜 사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네. 사기인지 여부는 명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형사고소 함께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일이 효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세요. 이제 신용불량자인 것 같고 그리고 연락도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받을 돈은 아직 너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번 상담자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 되게 흔하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형사 고소가 아무래도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타인을 기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돈을 그냥 빌려간 돈을 안 갚는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번 상담자분 사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안 갚고 하는 경우에는 용도 사기라고 하는 거에 해당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여하는 그 상황에서 뭐 때문에 빌린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반복되었을 때는 나중에 경찰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됐으면 이것 또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거나 그럴 때는 민사로 해결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상담자분 사연처럼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빌려주실 때 어떤 용도로 빌려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녹음 같은 거나 뭐 문자 메시지 등을 남겨놓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10년을 고생한 끝에 제 명의의 PC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모은 돈 1억 원으로는 건물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투자하고 또 PC와 주변 기기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소개로 리스 형식으로 들여왔습니다. 다행히 PC방이 잘 돼서 인근의 2호점도 같은 형식으로 열게 됐죠. 하지만 점차 2호점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저는 2호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호점의 PC와 기기를 처분해서 2호점에 연체된 리스료와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호점 운영마저 어려워졌고 2호점의 리스료를 계속 연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제가 고소당했다고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PC방에 리스로 들여놓은 물건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데요. 제 가게의 물건을 처분한 것도 잘못인가요? 일단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시면서 PC방을 정리하셨고 그러면서 리스로 들어온 이제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급하게 이제 처분을 하고 뭐 연체된 이제 그런 뭐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납부에 사용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리스된 물건을 판 게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걸까요? 네, 이제 그 상담자분이 약간 이거에 대해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리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 회사, 리스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을 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이제 횡령죄로 고소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담자분께서 리스 물건을 처분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나는 사실 고의가 없었다면 내 거 아닌가? 내 영업장에 있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할부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금은 나눠서 납부를 하지만 어쨌든 할부로 구매한 거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부와 리스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할부랑 리스에 대해서 구별이 좀 어려웠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선은 할부 같은 경우에는 내 물건을 일단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나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념이고요. 네. 다만 그 대금을 나눠서 분할 납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빌려 쓰고 이거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횡령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횡령죄는요, 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어쨌든 정말 날벼락일 것 같아요. 이제 사업도 어려워져서 접어야 되는 것도 가뜩이나 슬픈데 빨리 이제 처분을 한다고 한 게 이게 범죄로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좀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물건을 처분까지 하셨다고 하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을 아예 피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려우셨고 이런 리스 제품을 이게 나의 소유권이라고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걸로 보이기는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리스 회사랑 관련해서 합의를 좀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처벌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리스 계약하신 그 회사랑 한번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 아마 당연히 변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잘 조건을 조율하셔가지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리스 아니면 렌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렇게 가전제품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렌탈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침대나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하기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렌탈이나 리스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렌탈하는 물건을 이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은 리스나 렌탈 같은 거 이용하실 때 이게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 나의 소유권으로 나에게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다달이 납부를 하시고 이게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통상적인 리스 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당장에 나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사라지거나 없어졌을 때 혹은 뭐 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상담자분은 뭔가 할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는 엄연히 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내가 잠시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범죄가 기수에 이른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경기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소개로 3층 카페를 보유한 사장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공사 대금은 8천만 원이었고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공사를 마친 후에 받기로 했죠. 4개월 공사 끝에 올해 초 인테리어 시공을 모두 마치고 카페 사장에게 잔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에 꼭 주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카페 사장은 돈이 없다며 잔금 결제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서 법대로 하라며 뻔뻔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결제일을 미루는 것도 지치고 법대로 하라면서 무작정 버티는 상황도 화가 납니다. 이미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정을 주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인분은 이 카페도 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에 따라서 잘 하셨고 4개월이나 걸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카페 사장은 나 돈이 없다 라면서 이제 잔금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잔금을 못 받는 경우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지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처분 신청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가처분이라는 건 사실 가압류랑 좀 구별이 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안에서는 지금 못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신 상황이시고 네. 그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카페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채권이라든지 예금 채권 등 이런 그 카페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전시키는 게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게 보다 좀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압류, 가처분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념의 이제 차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가압류는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 예를 들면 이제 매매대금, 대여금, 뭐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뭐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것에 이제 집행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을 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어떤 집행 보전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가처분은요, 소유권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 매매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나 임차물 인도 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관해서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가 돼서 가압류랑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의 발생은 언제부터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그 가압류도요,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적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이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담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으셨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전 조치는 상대방의 어떤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타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보니까 임의로 이거를 남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공탁이란 현금을 공탁하라거나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등의 어떤 담보 제공을 하는 게 통상은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도 채권에 대해서 그 가액에 얼마 정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련해서 채권을 뭐 가압류 청구를 하시게 되면 그 금액에 부합하는 어떤 일정 금액을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그 증서를 제출하라는 이제 명령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담보를 제공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한 이후에 3년 이내에 만약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제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위한 보전 처분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본안 소송을 계속하거나 소재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동결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음. 그러면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이제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께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카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안에 기구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것들 동산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 계속 발생하는 어떤 업장이라고 하면 이제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거나 혹은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압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그 채권액이 지금 뭐 8천만 원 중에서 가계약금을 300만 원 정도는 받으셨다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약 7,700만 원 정도의 지금 채권이 있으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동산을 확보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치가 뭐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5천만 원을 가압류를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예금 채권에 2,700만 원 가압류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분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걸 동산에만 전액을 다 하시게 되면 남은 액수 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재산에 가압류하실 것인지 조금 뭐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분과 상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 받아야 되는 돈을 가지고 계신 이제 상황이시고 채권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카페 사장님의 물건들이 어쨌든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고 내가 어쨌든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받을 돈이 있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조금은 좀 다행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에는 배달앱을 통해 자주 음식을 시켜 먹고는 하는데요. 어제도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배달앱으로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도착해서 열어보니 양도 너무 적고 튀김이 탄 부분도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리뷰를 잘 작성하는 편이라서 저는 제가 느낀 점들을 앱 리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 사장이 제 리뷰의 댓글로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며 욕을 하는가 하면 리뷰를 지우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고 또 협박까지 하는데요. 저는 무섭기도 해서 그러면 리뷰를 지울 테니까 환불을 해달라라고 하니 이마저도 거부를 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업체 사장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요새 배달 굉장히 많이 시켜 드시고 그러면 이제 꼭 뭐 리뷰를 남겨달라라든지 아니면 정말 충실하게 또 내가 느낀 그대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리뷰 남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이 리뷰랑 관련된 분쟁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냥 리뷰라는 거는 그 업체에 대한 후기로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네. 요즘에는 이 리뷰의 질과 양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매출에 굉장히 맞아요. 직결적인 영향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도 이 리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말씀 주신 이번 사례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이 됐는데 상담자분이 주문한 음식이 어쨌든 굉장히 별로라고 좀 느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거를 악의적으로 뭔가 이제 뭐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느끼는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이제 그 상담자분처럼 뭐 내가 느꼈던 거 사실대로 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그 목적이 비방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안에서 이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리뷰를 이렇게 뭐 나름 솔직하게 작성을 했지만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이제 나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댓글로 우리 상담자분에게 뭐 욕을 했다고 하고요.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이제 지우지 않을 경우에 뭐 협박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댓글로 우리 상담자분에게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 온라인에서 글을 남기시는 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외에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가치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정도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뷰란에서 댓글로 기재를 한 거다 보니까 상담자분의 인적 사항이 드러났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그 피해자가 누구니 딱 특정이 돼서 누구누구한테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어떤 특성상의 상담자분의 어떤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 글 보는 사람들이 상담자가 누군지 아시는 상황에서 그 사장님이 그 글로 거기다가 상담자분한테 욕설을 썼다라고 하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리뷰를 삭제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삭제를 안 하면 나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내가 맛에 대한 평가라든지 솔직한 평가를 했는데 고소를 당하거나 뭐 이제 이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건 이제 정도의 문제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을 삭제하라고 했던 게 뭐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혹은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뭐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강요죄가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연만 봤을 때에는 협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정도가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나서 리뷰 빨리 삭제 안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라는 식으로 기재한 거라고 하면 사실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사실 이제 협박죄가 인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조금 무서운 마음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지우겠다. 그런데 이제 음식값은 좀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가게 사장님은 안 된다, 환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배달받아서 먹었는데 이 음식을 환불하기 위한 뭔가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뭐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법률적으로 상대방 음식 이제 사장님께서 제공했던 채무가 통상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었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음식이라는 게 완벽하게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양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그람수라든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미달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약간의 차이 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했다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통념상 봤을 때 업체 측의 입장에서 보냈던 것이 통상 수준의 기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걸 먹지 않고 그대로 만약 재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업체 사장님이 굉장히 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이제 고객들의 리뷰를 좀 좋게 만들려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리뷰만 남기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사장의 행동,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업체에서는 이 리뷰 관리를 하는 게 사실 통상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리뷰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거짓해서 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리뷰만 써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고 공정위에서 이제 과태료 납입을 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자분 사례처럼 사장님이 리뷰를 뭐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정도가 지나쳐서 리뷰를 허위로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수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정말 리뷰를 남기고 싶은데 좀 어떻게 잘 남기는 팁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이런 업체에 대한 후기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서 통상적으로 처벌까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